성인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시행이 되냐면 다 여성가족부에서 컨트롤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예산이 모든 부서에 다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모니터링은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 왜냐면 이제 재정 그 예산을 이제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이제 통계를 돌립니다. 얼마나 여성이 불평등한지, 남녀 비율, 막 그러면서 통계를 계속 만들고, 그리고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성교육 강사를 계속 양성합니다. 왜냐면 성교육을 해야지 성인지를 가르쳐야지, 감수성을 높여야지 하니까 계속 성인지 교육을 강사를 이제 위촉하고 파견하고 교육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인지 거기서 어긋나면 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들이 나름 이제 결정을 어떻게 내릴 수 있겠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어떤 그런 기본 법까지도 이제 딱 만들어 놓고 예산 딱딱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가부와 기획재정부가 모든 대학 사업을 선정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죠, 걔네들끼리 계속. 근데 저희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 뭐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뉴스에서 조금 얘기하거나 이렇게 알지 않으면 저희가 모릅니다. 이게 한 6%가 된대요. 저희 전체 예산에, 전체 예산의 6%. 근데 성인지 정책이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에는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는데 오로지 여성만을 위한 정책으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지적 관점이 아니야? 그러면은 막 수정을 하거나 정책 자체를 바꾸거나, 왜냐면 양성평등 기본법이지 않습니까?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춰서 밑에 제도를 막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인지적 관점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남성한테 너무 수혜가 많다, 그런 거 성차별이네? 다시 여성한테 이제 더 돌아가도록 이제 정책을 계속 바꾸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권력을 완전 휘두르는 거죠. 여가부가. 그러니까 그 기반에는 페미니즘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5시 20분인데 계속 그냥 진행을 알겠습니다. 일단 성인지 감수성, 저희가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라기보다는 이제 성인지, 그놈의 성인지, 뭐 여기저기서 성인지, 뭐 대법관도 성인지라는 단어 쓰고 여가부 장관도 성인지라는 단어 쓰고, 도대체 이놈의 성인지가 뭔지. 네. 성인지는 성별 불평등을 인지해내는 민감성이에요. 아까 전에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얼마나 이제 민감하게 캐치하느냐. 그게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성인지 감수성이 왜 필요하냐면 여성은 항상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걔네들의 이제 기본 논리입니다. 그리고 항상 여성은 피해자, 맨날 피해만 봐. 근데 이제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아무 생각 없이 맞아 라고 하지만 실제 저희가 여성이라서 불평등을 받아본 적은 저는 솔직히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툭 던지면 그런 것 같아 하고 이제 얼렁뚱땅 넘어가고 하면서 자꾸 이상한 이제 페미의 어떤 그런 개념을 주입시켜주면은 페미가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에는 오로지 여성밖에 없습니다. 성인지는. 그리고 감수성이라는 의미 자체가 되게 주관적이거든요. 이게 객관화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피해를 봤다, 나는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피해자가 얘기하면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그냥 친 건지, 좀 어깨를 얹은 건지, 아니면 끌어안은 건지, 그게 굉장히 주관적이고 본인이 이건 추행이라고 느끼는 추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인지 감수성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 판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남성들이 역차별 당하는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성인지 감수성을 우리 저 위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지. 2018년도에 처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했지만 이미 성인지라는 그 단어는 그 전부터 계속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근데 그게 이제 표면에 드러난 것 뿐인 거죠. 네,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하면서 피해자를 선을 들어줬어요. 1심에서는 피해자가 이겼거든요. 그런데 2심에 가서 가해자, 그러니까 남성이 이제 억울하다, 아니다 해가지고 2심에서는 남성이 이겼어요. 근데 대법원 판결 가서 다시 뒤집어진 거예요. 성인지 감수성, 그걸 생각해야지. 그래서 다시 뒤집어지는 사건. 네, 그래서 결국은 여성이 이긴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또 나담 어린이 책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책이 이제 학교에 배포가 됐는데, 굉장히 동성애 이야기, 여성의 인권, 여성이 집안일을 안 할 권리, 엄마의 권리, 엄마의 인권, 여성의 인권인가? 아이들을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을 권리 하면서 나오는 그 책이 나덤 어린이 책이 이제 그 선정된 책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여가부 장관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책이다 하면서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그리고 여가부 장관이 작년에 제가 아직 이제 서울 지금 선거 보궐선거 이제 조만간 있죠. 그때 결국은 이제 서울시장이 이제 돌아가신 이유가 결국은 지금 폭력 혐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824억 이제 보궐선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성인지 감수성을 이제 학습할 기회다. 라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성의 피해자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자. 근데 이게 굉장히 포인트를 잘못 맞춰서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욕을 먹었던. 그러니까 굉장히 성인지 감수성이 용어에 굉장히 함몰됐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교육을 지금 계속합니다. 성교육. 심지어는 제가 어제 저희 유아교육과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부터 유치원에 성인지 교육이 의무화 4시간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인지 교육을 내용을 보니까 저희는 신학교니까 이게 애들한테 가르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저희 그분들끼리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성교육 강사를 이제 보내와야 되는데 그럼 교수님에게 해주세요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 어제 한 교수님이 성인지 교육이 의무화 된다고 하니까 세종시에 사시는 교수님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종시에서 성교육 강사를 지금 채용을 한다고 막 지금 공고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 강사를 교육을 하고 강사 초빙하고 해서 막 이렇게 투입을 하려는. 그래서 제 생각엔 저희가 진짜 전략적으로 거기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성인지 교육 강사 채용할 때 저희가 가서 저희가 가르쳐야지 엄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예산을 걔네들이 다 받아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인지 교육 시행을 이제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성차별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아, 여자는 피해자야? 그럼 남자 저 행동이 왠지 저거 성차별적인 것 같아. 모든 행동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악화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성별 강하게 갈등이 너무 악화돼. 성인지 예산을 더 늘려. 해가지고 계속 매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를 하고 확대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자꾸 갈등이 악화되고 형식적이어야 되고 왜냐면 강사를 막 초빙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훈련된 사람인지 모르거든요.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 한 예가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성추행 피소 한 달 전에 심지어는 박원순 시장도 성인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없는지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 전에 벌써 4년 동안 이미 성추행은 있었고 한 달 동안 형식적으로 받고 그리고 한 달 후에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이분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게 성인지 교육 자체가 얼마나 이게 의미 없는 건지 이분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뉴스원에서 이걸 찍어놨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증거 자료입니다. 네. 네, 마지막 이제 페미니즘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걔네들의 주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얘네들 오로지 권리밖에 없습니다. 권리. 그러니까 그런데 굉장히 이기주의 본인의 권리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남성, 태아 상관없을까 본인의 권리만 이제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단어가 성적 자기결정권, 재생산권. 말이 좋아 재생산권이지. 그러니까 미국 한참 이 용어가 만들어질 때도요. 재생산권이라는 것도 미국에서 초반에 70년대 초반에 그 페미니스트들 막 이렇게 모여서 abortion rights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건 너무 노골적이어서 안 될 것 같대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용어를 어떻게 바꿀까 하면서 reproductive rights 재생산권 그럴듯하잖아 하면서 이야기가 된 것을 제가 그 어떤 관련된 페미니즘 관련된 어떤 그 영상 아마 어디서 만든 거지? 거기서 이걸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한 거를 제가 그 부분을 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도 용어를 이제 혼란시키는 거죠. 그럴듯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용어의 전술이 굉장히 능한 거죠. 저희는 거기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모르게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용어를 쓰면서 어떻게 싸워? 네. 일단은 싸우기 전에 걔네들 용어가 뭔지를 먼저 정리가 된 다음에 저희들만의 용어가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성 우월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왜 여성만? 성인지도 여성만 오로지 여성이 피해자다라 도대체 피해자는 모르겠지만 피해자라고 하니까 여성만 오로지 여성. 굉장히 편향적인 거죠. 가부장제 타파를 하다가 결국은 가무장제가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권력을 없앤다 그랬지만 권력이 충만 옮겨지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여자가 피해자에게 일반화의 오류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95년도 베이징 유엔 여성대회에서도 3세기 여성을 막 예를 들어요. 어디에서는 뭐 폭행을 당하고 뭐 쫓겨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 일반화를 시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여성대회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그런 수법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이 80년대 와서는 70년대는 백인 여성들만 왜 하냐? 왜 너네 뭐 중산층 너네 잘 살잖아. 흑인들도 있고 그 뭐 제3세기 여성들도 왜 우리는 우리 나름의 또 다른 고충이 있어라고 해서 되게 또 세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세분화가 됐는데 결국은 또 그게 개별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집단적인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나가 아니라 나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양인 뭐 교수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룹이 지어진 거죠. 저는 교수 그룹에 속하고 동양인이고 그리고 저는 여성이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룹 지어진 정체성인 거지 개인 정체성은 없습니다. 굉장히 집단주의적인 거죠. 굉장히 공산화된 컨셉 그 개념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평등만 강조하죠. 평등. 근데 얘네들이 평등은 기회주의적인 평등이 아니라 모든 게 다 공평등해야 돼. 평등, 공산주의적인 평등. 그래서 50대 50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이제 제가 예로 하나씩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성 할당제도 굉장히 그 공산주의적인 평등에 기반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일 임금, 뭐 동일 채용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제가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저기 그 관계자들이나 그 대기업 임원진들 왜 남자야? 왜 다 남자냐? 왜 여자들은 왜 안 뽑냐라는 거예요. 이건 불평등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걔네들이 이제 그 주장 문제는 뭐냐면요. 남성과 여성의 그 성향의 차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여성은 결혼을 하면 아이를 출산을 하고 집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이제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주말에는 일을 하고 싶지 않죠. 아이들과 같이 하고 싶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남자들은 모든 다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성취욕이 여자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은 희생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정을 희생하고 휴가, 수당을 뭐 받아가면서 계속 일을 더 많이 합니다.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임원진이나 그런데 이제 남자들이 더 포진이 되게 되는 거죠. 불평등 때문에 남자들이 더 많은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여성들은 교육계에는 거의 90% 이상이 여성 장악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50대 50 해야지. 거기선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또 남자들은 3D 업종 거기서도 그럼 똑같이 해야지. 군대도 똑같이. 근데 그런 건 얘기를 안 해요. 오로지 권력. 리더십 자리에 왜 여자가 없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들의 주장입니다. 네, 두 번째. 임금 격차. 왜 여자는 69%밖에 안 받아? 그러면 성차별이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런 도표를 딱 냅니다. 뭐 양성평등 거기에서도 막 이런 도표를 내요. 그러면 딱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 진짜 나는 못 느끼지만 뭔가 성차별이 있는가 봐 라고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면 여성이 저도 그렇지만 인문학 계열이나 이렇게 뭔가 좀 취업률이 낮은 아니면은 좀 월급이 좀 적은 그런 직종에 종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자기 위험수당 같은 것도 이제 받지 않고 그냥 쉽게 가고 싶은 이제 그런 성향들도 있고 그리고 남자분들은 조금 더 이제 강도 높은 아니면은 뭐 이공계열이나 그런 데는 조금 더 월급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남자가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또 출산 휴가 있지 뭐 있지 이제 그러면서 휴가를 받으면 당연히 이제 임금도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자가 작은 거지 다 고려했을 때 여기 임금 격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얘네들은 결과적인 것만 보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인 거. 네, 공산주의적인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수학, 과학 거기 왜 여자가 없냐는 거죠. 근데 왜 인문학에는 왜 여자만 있습니까? 그 얘기는 안 해요. 수학, 과학 분야 여자 없네? 그러면 더 많이 채용해라 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머리가 이제 여성들보다 남성이 굉장히 수학적인 어떤 머리가 더 있다고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향적으로 가는 거죠. 타고난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네 번째, 소방관, 경찰관 채용에 있어서 너무 남자들만 많다는 거예요. 성차별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게 결국 체력적으로 여자 남자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여자들도 능력 있어. 하다 보니까 채용을 할 때 똑같이 채용을 해야 보니까 남자들의 기준은 굉장히 높아져야 돼요. 여자들의 기준은 확 줄어듭니다. 저희도 그 턱걸이 할 때 걸러만 있지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잖아요. 여자들은 매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50대 50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게 태민들이 얼마나 그런 모순된 주장을 하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성의 통계 이런 식으로 결과적인 것만 나옵니다. 실제 대학 진학률이 여자가 더 많아요. 그런 건 얘기 안 해요. 근데 왜 상용 근로자 이렇게 전임들 정규직이 왜 48%밖에 안 돼? 그런 얘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근로시간이 여자가 더 적거든요.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왜 임금이 적어? 그런 수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69.4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차별이 아니라 저희가 그걸 선택을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률이 여성이 20% 낮은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가부에서.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네, 그럼 정말 불평등한가? 아니요. 수치를 딱 봤을 때는요.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10위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엄청나게 저희는 양성 평등한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성인지 예산의 35조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가부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너무나도 평등한. 그리고 당연히 체력적으로 남자가 좀 여자보다 체력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여자가 피해보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걸 성차별이라고 할 수가 없고 차이인 거죠. 차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남자들은 회개하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되는 거죠. 네. 이제 그것을 해방해라. 여기서 벗어나라가 아니라,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엘리트주의적입니다. 권력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성은 피해자다라고 해놓고 다 여가부 보면은 막 장관하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다 대학 출신의 대학 여성은 활동가 하시다가 다 이렇게 한 자리씩 하십니다. 지금 국회의원들도 다 여성 하시는. 근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억압인지 모르겠어요. 맨날 그분들은 억압이고 성차별이고. 네. 그러면서 이번에도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 피해자 입장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박원순 시장을 옹호하죠.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 호소인이다. 피해 호소.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애다라는 용어로 이제 오히려 누구를 더 이게 도대체 정말 이 사람들이 진정한 페미니스트인지라고 저희가 이제 의문이 됩니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당연히 이게 법제화가 됩니다. 네, 그냥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만연한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딱 정리를 마지막에 해주죠. 그래서 지금 출산율, 아까 전에 지금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법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낙태죄가 폐지가 돼야 된다고 이제 계속 이제 하고 저희는 지금 그걸 지금 막으려고 지금 계속 이제 열심히 이제 노력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그러면서 지금 결혼 감소, 이혼 감소, 비혼 증가, 동거 증가 이게 가족이 위기가 아니라 얘네들의 그 주장은 가족이 지금 변화하는 거다. 지금 가부장제가 해체되는 거다. 이거 얼마나 바람직한 현상이냐. 변화하는 거다 하면서 지금 건강가족기본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빼는 거예요. 가부장제 그 개념을 빼는 거죠. 변화하는데 그 변화는 흐름에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비혼 출산도 지금 저희가 저번에 포럼을 했지만 비혼 출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얘네들 보호해줘야지.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성적 문란이 어디까지 갔느냐? 네,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사랑이다 이거는 사랑. 도덕 그런 거 이제 없습니다. 이제 권리. 그렇죠. 우리는 사랑에 산 거다. 그래서 간통죄가 지금 2018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페미니즘이 어떻게 세력을 확장하는지 보시면 페미니즘이 아까 전에 보면은 이제 흐름이 사회주의랑 같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다문화랑 또 같이 갑니다. 흐름이. 다음 시간에 제가 다문화 그 다양성 그런 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이제 동성애랑 이제 합해집니다. 얘네들이 이제 하나의 세력이 되면서 이제 확장이 돼요. 성격은 다르지만 그 뿌리는 같습니다. 영이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마르크스부터 시작해서 그 흐름이 다 똑같거든요. 이제 분파가 달라가지고 달리 보이지만 솔직히 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연대합니다. 연대하니까 얼마나 세력이 확장됩니까? 그러니까 반대 세력을 이제 얘네들은 쳐내야 되는 그 반대 세력이 저인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 진리를 수호하고 도덕을 외치고 보편적인 질서를 외치는 저희들이 이제 오게 튼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차별금지법으로 입을 막으려고 하고 그래서 뭔가 학생 인권적인 권리만 외치니까 모든 게 인권입니다. 5학년 제 아들도 보니까 5학년 한 챕터 도덕책인 거 어디 인권이더라고요. 인권. 지금 도덕책이 없어지고 인권이 하나의 챕터로 들어간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막 살펴봤죠. 이게 무슨 얘기 하나. 그러니까 이제 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얘네들은요 대놓고 엄한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은근슬쩍 그 살짝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저는 제 임무는 그거 분석하는 거예요. 은근슬쩍 어디서 넘어갔지?
이제 그게 제 임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올해 오셨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페미니즘 이거 저희가 이게 얼마나 이게 악한지 이제를 저희가 충분히 알았고요. 교회 안에서 페미니즘을 외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진짜 교육을 시켜서 좌에서 우로 오라고 해요. 이게 진짜 페미니즘은 진짜 좌의 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와 좌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성경적으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하와는 아담의 배필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헬퍼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페미니스트들이 거 봐라. 제2이다. 우리 두 번째 만들어진 거다라는 게 여기서 논리가 그렇게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우리 또 다른 저희 상임 대표님 이기복 교수님께서 이거를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거기서 제가 또 은혜를 받았는데, 네,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창세기 1장 거기 보면 태초에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먼저 만드시기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와를 배필, 영어로는 헬퍼로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은 에제르라는 그 원어는 외제르라고 했는데, 그 에제르가 돕다라는 의미인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다. 도우시는 하나님에 쓰이는 그 돕다라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를 헬퍼로 만들었다는 것은 남자의 그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도움의 그런 손길을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거죠.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여자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그 도움, 하나님과 도움이라는 그 조합이 21번, 21회가 사용이 되고 심지어는 구원자 하나님에서 사용되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희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다음에 진짜 이기복 교수님 저희들이 모시고 성경적으로 쫙 한 번 더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페미니즘 얘기는 타락 후에 남녀관계에서 딱 나옵니다. 제가 이거 보고 허걱 이거네. 이게 진정한 페미니스트들의 행동이구나. 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려니 이제 타락 후죠. 하나님께서 이제 막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근데 남편을 원한다라는 게 영어로 보면은요. desire이 아니라 desire to rule. 남편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타락 후는 결국은 남자와 여자는 대립관계로 갈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희는 죄성 때문에 저희는 서로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갈 수가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이게 죄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를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해방! 여기서 타파해야 돼! 라고 가면은 그거는 이제 완전 악한 걔네들이 이제 그 프레임에 저희가 이제 넘어가는 거죠. 내가 결국은 이게 갈등이 결국은 타락 이후에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질서를 주셨습니다. 옳고 이렇게 높고 낮이 아니라 분명히 질서가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올바른 남녀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차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차이입니다. 차이. 그죠? 남녀는 당연히 성향적인 차이가 있고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차이들이 나타납니다. 그걸 가지고 서로 보완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거를 차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없애야 되는 거. 그러니까 똑같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완전 그 논리가 이제 완전히 달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가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그러니까 저희가 상대방은 없애야 될 존재가 아니라 다 존엄한 존재라고 저희가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정말 보듬고 그러기 전에 저희가 회개가 돼야 되죠. 제 자신이 회개가 돼야 그 사람이 존엄한 존재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자신이 무너지고 내 자신이 회개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면 이 질서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대로 되겠구나. 나 잘못은 안 보이고 다 다른 사람들 다 남 탓 아닙니까? 아담도 제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가 다 남 탓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지금 극과 극인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가정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만드실 게 남과 여를 만드신 거죠. 너무나도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고 그리고 제일 첫 지상 명령이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라가 아니라 제일 첫 지상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만들자마자.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저희는 완전 그거에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거에 반대로 가고 있고 저희도 모르게 그렇게 반대로 가고 있었고 거기에 그냥 묵인하고 있었고 근데 저희는 지금 이제 돌이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마르크스부터 지금 한 200년 넘게 엄청나게 오래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다시 되돌이키려는
저희 지금 완전 극소수 몇 명 껴있는 사람들이 되돌이키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어쩔 때는 좌절이 되는 거죠. 포기가 되는 거죠. 이거 안 된다, 이거. 할 수 없다, 이거. 그러니까 정말 이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이기었노라 선포를 하셨거든요. 저희는 그 말씀만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게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계획을 하고 이렇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벌써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흐름이 마르크스부터 시작해서 계속 세분화되면서 어쩜 그렇게 한 흐름으로 그게 더 악화돼 가고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걸로밖에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 상대방이 나쁜 게 아니라 저 상대방 뒤에 있는 저 영을 저희가 이제 물리쳐야 되는 건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은 페미니즘 얘기지만 다음에 이제 젠더 얘기를 하면 제가 다시 하나님한테를 다시 돌아왔을 때 너무나도 이제 제가 뭐랄까 너무 힘들었던 게 도대체 이 문제의 시작이 어디지?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단체에 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이제 뒤집어 주시고 나서 하나님 어디서부터가 문제예요? 지금 제가 이거 할 때 분명히 어디서부터 그러면서 저 스스로가 막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서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책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 여기 다 있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멍들이 이제 많은 책, 게다가 지금 저기 Understanding the Times를 지금 번역을 하셨다는 저희 교수님께서 제가 그 책을 세계관 전쟁이죠. 세계관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서도 되게 정리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런 류의 책들이 이미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알고 있던 거에다가 이제 막 구멍을 지금 제가 나름 메꾸고 이제 그런 이제 지금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름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잖아요. 다 이런 이론들이 다 자기가 잘나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로잡아 다 그리스도에게 저희가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거를 이론으로 상대방을 싸울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그 세력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 같고 제가 요새 이제 좀 또 어떤 묵상을 하냐면 저희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잖아요. 너무나도 잘하는데 요번에 갑자기 막 하고 제가 온 게 전신갑주구나. 그냥 헬멧만 쓴 게 아니라 그냥 방패만 든 게 아니라 신발만 신은 게 아니라 전신갑주 영적 전쟁에서 구멍 하나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오면서 근데 나 너무 구멍이 많은데 그러니까 맨날 좌절, 맨날 약점에 막 저희가 노출이 되면은 막 아이고 못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 전신갑주 이거는 지금 내가 얘네들을 대상에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자아와 싸워서 완전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전신갑주를 내가 완전 무장하지 않으면 이 싸움 이길 수 없다. 하지만 결국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희는 발만 디디는 거죠. 발만 요단강에 발 딱 디뎠을 때 하나님이 쫙 해주신 것처럼 저희는 그냥 과감히 나는 죽겠습니다. 저희 다 순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거 아닙니까? 죽겠습니다 하고 발을 딱 디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저희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그냥 그 자리에 저는 있으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어떻게 싸울 수가 없고 결국은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기승전 하나님.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페미니즘을 좀 다 보셨으니까 이제 정말 영적으로 더 분별이 돼야 되겠구나. 지식적으로 더 알아야 되겠구나. 이게 얼마나 배설물인지를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배설물이니까 안 배우는 게 아니라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적을 어떻게 알게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강의하고 또 쓰고 논문 쓰고 발표하는 게 제 임무인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그 유학을 하게 하셨구나. 저는 하면서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렇게 쓰실 줄이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를 그냥 끝까지
쉬는 거는 저 세상 가서 쉬는 거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여긴 전쟁터 전신갑주 있고 끝까지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